반갑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제2과목 공공조달관리 실무 강의를 맡게 된 신정택 강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2차 실기 과목에 들어가는데요. 2차 실기 과목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이 출제 기준 한번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차 강사 3분에서 2차를 3분의 1씩 나눠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처음 이제 1강을 시작하기 때문에 강사 3분에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나눠서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요 출제 기준에 맞추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출제 기준에 맞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과목이 공공조달관리 실무죠. 공공조달관리 실무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항목, 세부 항목, 그리고 세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세세 항목으로 나뉘는데 지금 이제 주요 항목이 있고요. 세부 항목이 있죠. 그러면은 세부 항목, 주요 항목 1부터 3까지는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 5, 6은 윤소망 강사님이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최일한 강사님이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15강, 15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실기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출제 기준이 어쨌든 조달관리사 관련해서 출제 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2차는 1차와 다르게 객관식 문제가 아니죠. 필답형이고 서술, 약술 이렇게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환을 작성할 때 여기 보이시는 세세 항목들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으로 1, 논점 2, 논점 3 이런 식으로 논점들을 잡아서 각 세세 항목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하고 이론과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기준은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논점 1, 공공조달 참가를 위해 일반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공조달관리사 2차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공조달관리사 2차 관련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 3명에서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교환들이 조금 내용이 틀려지게 되면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인물 양식이랑 글씨체 이런 것들은 3분 강사 모두 똑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물이다 보니까 교재에 비해서 양이 조금 많아질 수가 있어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과목에 있는 유인물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잘 학습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점 1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점 1은 출제 기준 세세 항목 1번이죠. 공공조달 참가를 위해 관련 고유 법령과 일반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거든요. 자, 이제 요거 논점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자, 우리가 공공조달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공공조달 시장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확인해라거든요. 확인해라. 자, 그러면은 이 파트를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자, 여기 부분은 지금 굳이 왜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법령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법령 이해를.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는 자, 각각의 기본 법규가 적용되면서 하위 규정으로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두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공조달 관련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각 계약 예규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등 이제 각종 심사 기준, 평가 기준은 300종 이상이 존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종이 넘어가다 보니까 관련된 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논점 1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면요. 법령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어떤 법인지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인물을 편성할 때는 법 조문들을 갖다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법 조문들을 갖다 붙이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 지금 공공조달관리사 2차 실기 과목을 가르칠 때는 요 과목이 필답형입니다. 필답형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1차 객관식과 다르게 무엇인가 우리가 적어내야 됩니다. 무엇인가 적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각 논점들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을 학습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게 되면요. 시험장에 가서 이해를 하면은 뭔가 아는 지식을 갖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작정 암기를 하시게 되면요. 암기했던 내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머릿속에 백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출제 기준에 맞춰서 학습 방향은 어떻게 되냐? 출제 기준에 맞추어서 뭔가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흐름과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 드릴 거고 각각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서 빈칸 형태로 이런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가면요. 현재 국내 모든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해석 사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해서 법령 정보를 조회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논점이 뭐였죠? 고유 법령과 일반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거든요.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공공조달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요. 어디서 법령을 제일 많이 찾을까요? 당연히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는요.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마시고 이 단어 자체를 그대로 외워두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법 체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헌법, 법률, 행정명령, 조례, 행정규칙 순으로 쭉 이어갑니다. 이어가고요. 1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렸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법과 일반 제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 체계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첨부를 해놓은 겁니다. 자, 헌법은요, 모든 법률의 가장 최상위 법률이 될 것이고요.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묶어서 국회 입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죠, 국회 입법. 동그라미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시행령, 총리령, 부령으로 제정하는 시행규칙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부하시다가 한 번쯤은 꼭 들어가셔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령정보센터 가시면요.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순으로 나와 있죠. 법률에서 저희가 하나를 체크를 하면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로 돼 있는 부분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누르면은 다음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것들을 행정명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례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이다. 그리고 행정규칙은 훈지예고라고 하는데 훈령, 지시, 예규, 고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규칙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 정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공공조달 관련 법령이 있죠. 공공조달 관련 법령은 양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험에서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점이 우리가 공공조달 참가를 위해서 이제 법령과 일반 제도를 확인하자잖아요. 그래서 이 논점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자, 실무에서 우리가 만약에 공공조달 참가를 위해서 법령을 찾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저는 이제 국가계약법을 적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것인가 요 두 가지 요 포인트를 제가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저희가 아직 모르죠. 모르는데 만약에 이 논점 1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이죠. 저희가 계속 국가계약법으로 줄여서 부릅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셔가지고는요, 국가계약법이라고 약칭이거든요. 약칭이라고 하는데 국가계약법이라고 기재를 하지 마시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요 풀 네임을 조금 계속 쓰는 연습, 암기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지방계약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느냐라고 하면요. 단답형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뒤에 예상 문제가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복잡하게 한다고 하면요. 뭐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이 준용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하면요. 국가계약법이 되겠죠. 지방계약법이라고 적으면은 틀린 문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꼬아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계약법은요.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이제 당해 연도 예산 규모 200억 원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 등이 국가계약법을 준용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계약법입니다. 자, 지방계약법도 저희가 약칭으로는 이렇게 지방계약법입니다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풀 네임을 항상 적고 연습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야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정확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요. 뭐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이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이 어디냐? 요 포인트를 조금 기준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작성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리고 조달사업법이라고 하죠. 조달사업법이라고 하는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고요. 조달사업법 같은 경우에도 공공계약 관련 법률에서 좀 중요한 법률이죠. 근데 이제 법률 조항을 제가 다 넣지는 않았고요. 자, 우리가 이 논점에 맞춰서 확인을 할 수 있다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물자로 들어갈지 이렇게 확인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어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조달사업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조달물자라는 게 있죠. 조달물자. 조달물자란 뭘까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조달물자는요. 자, 수요물자가 있고요. 수요물자. 그리고 비축물자가 있습니다. 수요와 비축물자가 있습니다. 자, 수요물자는 보시면요. 수요물자. 물품 및 용역인데 보통 이제 수요 기간에 필요한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 자, 공급에는 임차 그리고 대여를 포함합니다. 자, 구매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수요 물자이다. 수요 물자. 뭐 단답형으로 수요 물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소를 하시오, 서술 하시오 나오면은 요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 물자와 비축 물자가 있다고 했는데 비축 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축 물자는요. 장 단기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 안정, 재난, 국가 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그리고 시설 자재, 생활 필수품으로서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물자가 비축 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네 가지 비축 물자에 대해서 뭐 네 가지 요건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요. 뭐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다. 국민 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다. 그리고 방위 산업 물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다.
그 밖에 물가 안정, 수급 조절, 재난 국가 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서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다. 어렵죠? 요거 다 외우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요 부분만 외우면 암기가 쉬운데, 그래서 비축은요, 이런 이제 국민 생활에 뭐 안정이 되거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들을 비축을 해두는 거거든요. 비축을 해두는 거다 보니까 암기를 하실 때 만약에 네 가지를 작성하라라고 하면요, 이런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뭐 의존도가 높거나 뭐 생활의 안정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뭐 방위 산업 물자, 안정적인 생산이 필요한 물자다. 그래서 비축이다. 비축을 하기 때문에 비축에 맞추어서 아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달사업법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조달법이 있습니다. 전자조달법이 풀네임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전자조달법은 나라장터, 저희가 계속 듣는 용어죠. 나라장터 시스템의 운영 근거와 그리고 전자입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규정한 법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경쟁 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자적 공고의 방법과 시기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전자적 공고와 방법과 시기, 그리고 전자적으로 해서 이런 전자조달법에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다.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돼 있죠. 제가 이 다 외우기 힘들까봐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만 이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조달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요, 전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전자적 공고의 방법과 시기 등을 규정해놨고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 요거를 중간중간에 살을 조금 붙여서 기재를 해주시면은 푸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일반 제도거든요. 일반 제도인데 이제 전략적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활용이라고 제가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제도다. 요렇게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 제도에는 어떤 제도들이 있느냐, 요게 출제 논점이 될 수가 있겠죠. 보면요,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용,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활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매년 4월 말에 발표하는 자료로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뭐 2025년, 2026년 계획에서 분석 계획하는 공공구매 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뭐 요 부분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가 뭐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공공구매제도 실적 현황 분석 자료를 살펴보고요. 수요기간 유형별 뭐 국가, 지자체 등 매 실적과 전년도 대비 증가율 정보를 확인한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그냥 기본 이론이고요. 일반 제도에는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가 있다. 일단 이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1차에서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뭐 물품, 용역이든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 뭐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용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자, 기술개발 제품이라고 해서 지금 총 13종으로 해서 지금 제가 밑에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표를 만들어 놨고요. 기술개발 제품에는 뭐 성능 인증, 우수 조달 물품, NET, NEP, 뭐 NET는 신기술, NEP는 신제품이라고도 하고요. 성능 인증, 뭐 GS 인증은 뭐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 조달 공동 상표부터 해서 쭉 있고 13가지의 기술 개발 제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오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학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기술 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에는 기술 개발 제품은 총 13개가 있고
이런 종류의 기술 개발 제품이 있구나 정도는 머릿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더라도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제품은요, 기술 개발 제품을 선택하면 자, 우선 구매 대상 13종의 기술 또는 품질 인증 제품과 해당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각 기술 개발 제품의 인증 현황을 확인을 하고요. 해당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규모를 조달 데이터 허브 계속 나오죠. 1차에서 반복해서 나왔고 2차에서도 몇 번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조달 데이터 허브에서 물품 계약 실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구매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상대적 활용도가 높은 기술, 품질 인증, 취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반 제도에서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활용 하나 학습했고요. 2번 기술 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용 학습했습니다. 그리고요, 자 넘어가서 녹색 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색 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용. 녹색 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 환경 표지, 그리고 저탄소 제품 인증, 그리고 재활용 인증, GR 인증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 인증을 취득해야만 녹색 제품 우선구매 제도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 녹색 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뭐 에코스퀘어라는 이제 플랫폼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녹색 제품 요런 인증들을 취득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세 가지 했고요. 세 가지 했고, 자 여기도 그냥 이제 에코스퀘어에서 할 수 있다입니다. 세 가지 했고, 자 여성기업입니다. 여성기업. 여성기업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리죠. 여성기업이 있고요. 여성기업 제품, 뭐 물품, 용역, 공사,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이 있어요.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은 이제 여성기업과 뭐 수의계약 한도로 치면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어 그대로 장애인 기업이다 보니까 장애인 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려면 장애인이 대표자가 되거나 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애인 기업과는 조금 틀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제도라고 해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된 뭐 정책적, 제도적 지원은 꿈들의 쇼핑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있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 생산 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포함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은 뭐 사회적 기업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이 여성 기업, 뭐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절차들을 설명해 놓지 않은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이 논점 자체가 여성 기업을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 장애인 기업을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 하는 논점이 아니거든요. 일반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 일반 제도 지금 이 학습한 일반 제도들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한다. 이 정도까지가 논점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위해서 일반 제도 아는 것을 뭐 3가지, 4가지 이렇게 서술하시오 하면요. 제가 지금 1번부터 2, 3, 4, 5, 6, 7 해서 총 7개 정도 일반 제도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부가적인 내용들은 그냥 흐름 정도, 이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는 이런 느낌이구나, 여성기업은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각 대분류에 있는 이 목차 제목들만 좀 암기를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아마 기재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달청 종합민원센터 유권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권 해석. 유권 해석은 이제 뭐 종합민원센터에서도 가능하고 흔히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시는 뭐 국민신문고 이런 사이트에서도 가능을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논점에 맞춰서 확인을 할 수 있다거든요. 확인을 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자, 유권 해석이란 무엇인지
뭐 유권 해석이란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에 근거해서 법령의 의미 그리고 적용 방법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설명하는 해석을 뜻한다라고 사전적 용어가 분류가 돼 있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유권 해석을 배우느냐? 자, 법령가 이게 우리가 공공조달관리사가 되셔가지고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이런 법들을 쭉 찾아보시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유권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유권 해석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설명하거나 해석을 받는다. 그래서 법령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우 어떤 법률과 시행령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국가계약 법령의 유권 해석 업무를 재정경제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이제 조달청에다가 물어보면 된다거든요. 그래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국민참여 민원센터 질의 사례를 선택하시면 이제 뭐 계약 법규 조달 업무로 구분해서 유권 해석 사례들도 있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점 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확인을 했지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거를 이용한다? 이 조달청 종합민원센터 유권 해석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자평에 맞추어서 문제풀이를 좀 구성을 했고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 국내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이름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앞에서 학습을 했죠. 정확하게 국가법령정보센터다. 국가법령정보센터다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 방금 전에 설명한 자, 우리가 법령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어떤 법률과 시행령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조달청 종합민원센터 유권해석 제도를 이용한다.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조달청 종합민원센터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100점짜리 정답은 조달청 종합민원센터 유권해석 제도를 이용해라. 왜냐하면은 이 강의 교환을 제가 작성을 하면서 이제 표준 교재들을 한 번씩 또 다 봤거든요. 표준 교재에 정확하게 이렇게 조달청 종합민원센터 유권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신문고 말고요. 요거 외울 수 있으면은 요거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민신문고도 뭐 플러스 추가적으로 적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 등 계약 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 법령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여기서 요거를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어떤 기관이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해석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국가기관이면은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딱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헷갈리게 나온다면 이 국가기관이 바뀌겠죠.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포인트는 국가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요거를 잘 분리를 해서 한번 적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 정확하게 빨리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국가기관이 당사자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 당사자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잘 쓰진 않죠. 당사자다, 뭐 당사자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요. 국가가 이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국가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계약 업체가 있겠죠. 계약 업체는
계약 상대방이 된다. 상대방이 된다. 요 정도는 그냥 지식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이죠. 4번이고 뭐 전략적 공공조달 우선 구매와 관련된 제도를 뭐 3가지 이상 기재하시오라고 하면요. 아까 앞에서 제가 대분류만 암기를 부탁드렸죠. 총 7가지 정도 암기를 해 두시고 뭐 3가지 이상 기재해 주시면은 논점 1에 대해서는 문제를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건을. 제가 그 출제 기준을 봤을 때 사실 논점 1 하고요. 논점 1에서는 크게 문제가 나올 것들이 없을 걸로 제가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이 논점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검토하라 돼 있거든요. 요건.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갖추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사전에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요건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이 논점 2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공공조달 나라 장터들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기술적, 재무적 요건과 등록 상태를 말해요. 등록 상태. 자,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은요. 법적, 기술적, 재무적 요건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공공조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계약 목적물, 물품, 용역, 공사 요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는 것이다. 자, 키워드 3개 나왔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 용어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절차입니다. 절차. 사실 이 등록 절차라는 게 컴퓨터를 사용해서 각 항목에 따라서 입력을 하고 뭐 다음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끝나요. 쉽게 끝나는데 이 실무를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는 거를 말로 풀다 보니 이렇게 내용이 길어집니다. 내용이 길어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차세대 나라장터로 바뀌면서 원래는 이제 기업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자, 차세대 나라장터로 바뀌면서 개인 회원, 그냥 일반인 저 신정택 이름으로 개인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받아요. 본인 인증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로 그냥 약관 동의입니다. 약관 동의. 자, 입찰 참가 자격 신청이 들어가면요. 바로 이런 시스템 입력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용하면 동의하겠습니까? 해서 이제 동의 약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동의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약관 동의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 이게 지금 단어로는 등록 신청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좀 세세하게 보면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자, 시스템이라고만 기재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사항들을 입력하고 신청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입력 사항들을 밑에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체크하고 같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다가 입력 사항들을 쭉 입력을 하면요. 그 다음 절차가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제조업체다, 공급업체다라고 하면요. 관련된 내용들을 기입을 했겠죠. 기입을 했으면 그 근거로 우리가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서류를 제출하고요. 자, 등록 신청 현황 조회가 있어요. 조회를 했다. 그리고 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 조회를 하고 뭐 승인 또는 반려가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7번 순서로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진행이 된다. 절차다. 그래서 요 절차들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3번에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이라고 해서 시스템에 어떤 입력 사항들을 입력하느냐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은요,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오면요, 이게 화면이 너무 깨져요. 깨지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면서 이 나라장터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글로 작성을 해 둔 겁니다. 해뒀고 제가 이 입력 사항들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입력 사항들을 보고 우리가 요건을 어떻게 검토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거든요. 자, 그래서 요건을 검토할 때는 나라장터는 사업자 등록증, 자, 사업자 등록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건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느냐, 고유번호증이 있느냐, 요거를 요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증을 떼면요, 뭐 개업 일자 나오죠, 뭐 상호도 나오죠, 지역 코드, 지역 코드는 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지를 입력하면요, 지역 코드가 됩니다. 지역 코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뭐 종업원 수, 주소 등등등 이렇게 해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고요. 두 번째로는요,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대표자 정보. 이 대표자 정보에서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요, 본인 인증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 인증을 하는데 1차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1차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돼 있는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만약에 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서 지금 입찰에 참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이 법인도 안 된다라고 제가 1차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대표자 정보에는 각자 대표인지 공동 대표인지 그리고 대표자의 성함은 뭔지, 주민등록번호, 뭐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이런 대표자 여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흔히 우리가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할 때 적는 수준이다, 이렇게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꼭 있어야 된다, 요건 검토할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공급 물품하고요, 보시면요, 공급 물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물품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5번에 제조 물품이 있습니다. 제조 물품. 우리가 요건을 검토할 때 지금 우리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인가, 요거를 1차적으로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죠.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제조 물품이다. 제조라는 건요, 직접 생산, 보통 이제 직접 생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조하는 제품이 직접 생산 대상 제품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 논점에 직접 생산 파트가 있죠. 그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에 있고, 자, 나라장터 시스템 상에서는요, 세 번째 페이지는 공급 물품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요, 제조랑 반대입니다.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공급과 제조는 같은 게 아닙니다. 공급은요, 말 그대로 누가 제조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유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직접 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제조해 놓은 거를 와서 그냥 우리는 갖다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누가 제조해 놓은 거를 가져와서 그냥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요, 공급물품 등록을 하면 되겠죠. 공급물품 등록을 하고 세부 품명 번호가 있는데 여기서 뭐 품명에 컴퓨터 서버 입력하면요, 품명 번호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품을 할 건지 계약 대상물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체크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공장 정보가 있습니다. 공장 정보. 자, 이 제조를 하려면 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공장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급 물품 등록으로 가거나 하는데, 이 공장 정보 입력란에 들어가시면요, 자, 뭐 공장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장 주소, 뭐 공장을 자가로 소유하는지 임대로 소유하는지, 임대로 한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고,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요 세 가지입니다. 공장 관리 번호, 한정 고객 번호, 사업장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자, 공장 관리 번호에는 이제 공장 등록증에 나와 있는 관리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공장 등록증 발급은 여러 요건들이 갖춰져야 공장 등록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 등록증이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없는 기업들도 있는 경우에는 뭐 건축물 대장으로 가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근데 이 공장 등록증이라는 건요, 계속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건축물 대장으로 가름할 수 있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건들이 있다. 그래서 공장 등록증이 무조건 필수 사항은 아니구나. 공장 등록증이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건축물 대장 등으로 가름을 할 수 있구나. 여기서는 요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정 고객 번호라는 건요, 공장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계속 생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기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지식산업센터,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 요런 형태의 공장들은 전기세가 개별로 납부되지 않고 관리비에 계상이 돼서 전기세가 납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관리사무소 가서 전기세 납부 영수증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받아서 제출을 할 수도 있구나. 요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리번호에는 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 4번 공장 정보를 확인을 하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은 뭐다라고 하면,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공장 등록증이 필수는 아닐 수도 있다. 뒤에서 그 해당되는 요건들을 학습을 할 거고요. 전기세도 한전에서 납부하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별도로 전기세가 납부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하면 되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뭐 다른 서류들이 있습니다. 뭐 근로 관련된 서류라든가 이런 서류들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공장 정보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 물품입니다. 직접 생산 용역이라고 가로로 나와 있는데, 칸에 보시면요, 이렇게 세부품명, 번호, 중기간 경쟁 제품 조회, 제조 물품 갱신 등록 신청 여부, 뭐 신규냐 갱신이냐 유효기간 변경이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제조 증명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조 증명 서류 요것들이 중요한데, 자, 요건 검토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직접 생산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이다라고 하면 이 중기간 경쟁 제품 조회 버튼을 통해서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급을 받은 뒤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제품이 중기간 경쟁 제품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어렵겠죠. 그럴 경우에는 대체 서류로 뭐 공장 등록증,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제조 물품으로 요건을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서류로 뭐 기타 제조 공장 확인 서류, 뭐 공공기관 장 직접 생산 확인 서류, 협업 승인 공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직접 생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서류가 틀립니다. 들어가는 서류가 틀리기 때문에 요건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제조 물품에서는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제조 물품 이런 직접 생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뒤에 파트에 직접 생산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을 다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자, 공사 용역 기타 업종인데요. 그냥 이제 공사 관련된 면허, 공사업을 등록을 하면은 공사업 면허증이 나오는데, 그 면허증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이런 6가지 항목에 맞추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찰 대리인이죠. 입찰 대리인 파트도 논점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입찰 대리인은 뭐 사업자 등록증, 뭐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입찰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면요, 입찰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입찰 대리인의 경우에는 어떤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입찰 대리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뭐 소득세 납부, 등기 임원일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재직 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입찰 대리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건 검토 사항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등기된 임원이거나
아니면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거나 해서 입찰 대리인으로 등록을 시킬 수 있다. 개념을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관련 법령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관련 법령이고요. 전체적인 이제 법령들을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넣지는 않았고 이 논점에서 조금 핵심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 위주로 입력을 했고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12조 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이죠. 참가 자격. 참가 자격 나오는데 자, 1항에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요거는요. 두 문자를 조금 따가지고 외워두세요. 허이면 등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외워두세요. 더 편하신 두 문자 방식이 있으시면은 하시면 되는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항에 보안 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 측정이라는 게 군부대 들어갈 때는 보안이 조금 철저하죠. 철저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군부대나 이런 좀 보안이 필요한 데 들어갈 때는 보안 측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군부대에 들어갈 때는 그 보안 측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것, 그게 참가 자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죠.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그리고 4번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5번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돼 있어요. 요건을 검토할 때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은 입찰 참가를 못 하겠죠. 못 하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의 자격 제한에 대한 사항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뭐 조세 포탈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그리고 지방세 포탈 세액이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금액은 다 똑같죠.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경쟁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나오면요. 제가 볼 때는 허이면 등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적어주시면 되고요. 보안 측정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두 번째 적어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을 받았을 것,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런 식으로 4개 정도 적어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에서 제한 경쟁 입찰도 좀 봐야 되겠죠. 제한 경쟁 입찰은 1차 필기에서 쭉 설명을 했고, 여기에 있는 지금 6가지 항목은요. 6가지 항목은 제가 줄여놓은 거예요. 함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실적, 기술, 품질, 지역, 중소기업, 재무로 제한을 할 수 있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제한 경쟁 입찰도 요건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3번인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14조에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이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소리 계속 나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허이면 등신, 우리 두 문자 떼서 외웠죠? 요건,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발행한 문서, 면허 수첩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전기공사업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보안 측정 관련된 사항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무효에 관련된 것도 제가 1차 필기에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2차 실기에서 작성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이렇게 함축을 해놨습니다. 뭐 자격 결격, 대표자, 서류 금액, 담합 중복, 시스템 방식, 그리고 공동계약 위반일 경우에는 입찰 무효가 되는구나. 이렇게 입찰 참가 자격 요건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규정입니다. 등록 규정인데 등록의 구분이 있어요. 등록의 구분. 이거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가능성이 있고요. 등록의 분야라고 하면 물품, 그리고 공사, 용역,
외자 이렇게 나뉘거든요. 물품, 공사, 용역, 외자로 나뉘는데 예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이라는 건데요. 등록 분야가 있고요. 등록 분야가 있고 물품, 공사, 용역, 외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에서 등록 분야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오면 물품, 공사, 용역, 외자, 외자도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등록 분야에 관해서 4가지 학습을 했고, 자, 등록의 시기 및 사유 가보겠습니다. 시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로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신규 등록이 되겠죠. 신규 등록. 그리고 1년마다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해 놓은 거를 계속 확인해서 정비하는 자기정보 확인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정보 확인 등록. 그리고 3번째로 갱신 등록이 있습니다. 갱신 등록. 그리고 4번째로 변경이 있고요. 5번째는 말소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등록의 시기 및 사유거든요. 신규, 자기정보 확인, 갱신, 변경, 말소 이렇게 해서 5가지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자의 국내 사업자 등록 여부로 돼 있는데요. 이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요, 우리가 국내에 있는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내도 가능하고 국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내도 가능하다, 국외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계속 한 파트씩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학습하는 거 있죠. 아까 위에 등록 규정으로 해서 등록의 구분, 시기 사유, 지금 사업자 국내 사업자 등록 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관련해서 뭐 구분과 시기 사유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하면요. 지금 여기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뭐 서술형, 약술형으로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 요건이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인가 면허 등록 신고가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나와 있죠. 국가계약법은 특별법 우선이라고 해서 개별법 우선이라고 해서 국가계약법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또 특정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따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와라, 면허를 받아와라라고 하면요, 그 면허들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등록 요건이 된다. 그리고 2번 뭐 보안 측정, 이건 계속 나왔던 거고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도 계속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내도 가능하지만 국외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똑같이 보안 측정이 필요할 때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 또는 점포 소유 증명서를 교부를 받아야 돼요. 점포 소유 증명서.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랑 점포 소유 증명서가 2개 모두 취급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소속 국가로부터 뭐 적법한 사업자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교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내랑 국외랑 똑같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보안 측정 받아야 되고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다른 법령에 허가인가 면허 등록 신고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을 꼭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살 좀 입혀서 약속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효기간인데요. 결격사유죠,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뭐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르면은 등록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인데요. 연중 수시로 등록 신청을 접수 처리합니다. 연중 수시로. 그리고 등록 유효기간은 다음 각 코와 같습니다. 자, 다음 각 코와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요. 제조물품, 공급 물품이 아니라 제조물품은요. 등록일로부터 3년간
3년간이고요. 자,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있을 수가 있죠. 허가, 인가, 등록, 면허, 신고증 사이에 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다라고 하면요. 그 제출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을. 자, 그리고 3번인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 등록을 해야 돼요. 갱신 등록. 자, 여기 갱신 등록 있죠. 갱신 등록. 갱신 등록을 하여야 하고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요. 등록의 효력은 소멸한다. 자, 갱신 등록은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됩니다. 자, 제조 물품은 등록일로부터 3년, 그리고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가 있으면 그 허가, 인가, 등록, 면허, 신고에 있는 것이 유효기간이고요. 갱신 등록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 등록을 해야 되고, 갱신 등록은 언제?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자, 다만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보완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약수령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수령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문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논점 2번에 대한 문제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조달청 고시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자,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할 때 가로 넣기 문제가 뭐 필답형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고자 이런 가로 넣기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의 분야죠. 분야라고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파일 띄워드리면서 4가지가 있다고 했죠. 물품, 용역, 공사, 외자. 물품, 용역, 공사, 외자. 이 외자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품, 용역, 공사는 1차 때부터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계실 겁니다. 근데 외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물품, 용역, 공사, 외자 이것이 바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의 분야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답형입니다. 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제9조에 의거해서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제조 물품의 법적 유효기간과 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효력 상실을 위해 갱신 등록을 신청 완료해야 되는 시한이 언젠지 쓰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제조 물품 그리고 갱신 등록, 자, 그리고 제조 물품의 유효기간, 갱신 등록 완료해야 되는 시한이 나오죠. 그러면은 정답은 제조 물품은 아까 전에 우리가 등록일로부터 유효기간 3년 학습을 했습니다. 갱신 등록은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 3년 20일. 요 숫자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3번이고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에 따라서 제한경쟁 입찰이죠. 따라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제조 구매 용역에서 추정 가격이 1억 원 미만이 소액 입찰을 집행한다. 쭈르르 있고요. 자, 보시면 대기업 등의 진입을 제한하고 우선적으로 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정 기업의 유형 4가지를 쓰시오. 1차 때도 계속 반복을 했죠.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기업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건을 검토하다 보니까 요건 검토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상공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벤처기업 업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벤처기업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요건에 맞춰서 대기업이 못 들어가는 시장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요건을 검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문제 3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인데요. 자, 이런 법령,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서 나라장터 등록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며칠 전, 언제 전까지 자기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이거는 앞에서 이론적인 문제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문제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법 조문입니다. 구조 2에는 나라장터 등록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일 전까지 자기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등록자에게 있다. 등록자에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법 조문을 가지고 와서 가운데 중요한 키워드들 빼가지고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런 가로넣기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서 제출일 전 등록자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4조 입찰 무효가 나오죠. 입찰 무효. 입찰 무효의 사유 중에서 대표자 및 상호명과 관련한 변경 등록. 자, 변경 등록이 누락됐다. 변경 등록이 누락했다. 발생하는 법적 효력과 그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나라장터에 등록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음이 불구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예외 없이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도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했다 하면 우리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꼭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증 명칭이 똑바른지,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표자가 남아 있다든지 주소가 변경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공조달관리사 2차 실기 과목 1강은 좀 종료를 할까 합니다. 하루에 논점 2개, 1강당 논점을 2개 정도 하면요. 시간이 조금 다 차는 것 같아요. 다 차는 것 같고 오늘 학습했던 뭐 논점 1과 논점 2는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세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 위주로 조금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 국가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약칭으로 작성을 하지 말고 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풀 네임으로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구매제도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7가지 학습을 했죠. 7가지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 법령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조달청 종합민원센터 유권 해석을 이용할 수 있다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등록 절차 약수령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 입력 사항을 통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다는 이유는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파트에서는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등록에는 이런 사항을 입력하면 되겠구나 정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그리고 관계의 기간에 따라서 적합, 보안, 적합 판정,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이렇게 키포인트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의 분야라고 해서 물품, 용역, 공사, 외자 꼭 빠뜨려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공조달관리사 2차 실기 1강을 종료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